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를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모두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참사였는데요. 그중 260여 명은 3박 4일 일정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즐거운 수학여행을 마치고 금요일에 돌아오겠다던 우리 아들, 딸들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1년,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는 가운데 우리 아들, 딸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모들의 통안의 눈물의 기록을 담은 책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의 육성을 담은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만나봅니다. 네, 주인을 잃은 빈 방. 그 방에 주인이 금방이라도 돌아와서 교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할 것만 같은 그 방들의 모습이 가슴을 참 먹먹하게 하는데요. 바로 어제였죠. 세월호 참사 1주기였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고요.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한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책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김성신 평론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육성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의 공동 저자이시죠. 또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 기록단의 백영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책입니다. 12명의 작가 기록단이 공동 집필을 하셨습니다. 네. 그 12명의 작가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력들이 화려하세요. 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신 백영래 작가님은 특히 인권교육 활동가로 알려져 있으신데, 어떻게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신 건지 궁금한데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을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목격을 했었고요. 그 제대로 언론의 그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으면서 기억하시다시피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또 네. 시민들의 가슴을 또 이렇게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서 이 진실이라는 게 쉽게 밝혀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참사를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누군가는 기록에 남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침 이제 시민기록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육성으로 좀 기록하는 작가들이 모이면 좋겠다라는 이제 뜻을 모으게 됐고,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구술 기록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됐었는데요. 저도 이전에 인터뷰 조사 경험이나 구술 기록 경험이 있어서 마침 작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희생자 가운데서 260여 명이 이제 단원고 학생입니다. 이 책에 13명의 이제 유가족이 등장을 하는데, 네. 그 유가족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선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작가 기록단 내부에서는 몇 가지 그 책을 편집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네. 언론에 좀 노출되시거나 보도가 되신 유가족 외에 좀 숨어있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담자. 그리고 단원고가 2학년 1반에서부터 10반까지 모두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1반에서 10반까지 골고루 그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게 13분의 이야기지만 유가족 전체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좀 사연이나 조건이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13분을 뭐 딱 이렇게 대책위에서 소개를 받아서 딱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부탁드리면 바로 이제 응해주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이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럼요. 또한 또 그 말이 또 사회에 전달되기에 적합한 시기여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유가족 옆에서 서성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서성이면서 신뢰를 좀 얻게 되고 청을 들여서 좀 이 사람한테는 내 이야기를 가족한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승낙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을 우선은 인터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좀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외에도 좀 아직도 가족의 고통 속에 굉장히 머물러 계신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도 이 책에 좀 담기기를 소망하셔서 다른 유가족의 추천을 통해서도 네, 인터뷰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대답을 어느 정도 해주신 부분 같기도 한데 이 세월호 참사 1주년이 이제 지났는데 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고 사실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거의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유가족분들의 그 가슴의 상처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뭐 아물렀을 리도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책을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승낙을 얻는 것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사실 유가족들은 매일매일이 서울 16일이었다. 예,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사건이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비로소 내 고통을 좀 말할 수 있겠다.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건데 매일매일이 이제 세월호 사고의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건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믿고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도 또 상처를 해집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많이 되었었고요. 실제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족들이 다시 세월호를 다시 타는 기분이다. 사건 현장에 다시 서는 기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어떤 유가족들은 통곡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통곡조차 뱉어낼 수 없는 짙은 이 흐느낌을 뱉어내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거였어요. 이분들이 제대로 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제대로 울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지금 가족들의 상처가 굉장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처한 분도 계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쨌든 누군가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나서야 그분들의 이야기를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작가님들에 따라서는 유가족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이 뭐 길게는 수개월 이상 걸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직접 경험을 또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처음에는 가족분들한테 인터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곁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이제 신뢰를 형성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깨달음이 찾아오더라고요. 기록이라는 것이 단지 과거의 기억을 그냥 받아 적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또 그 현재적 고통을 또한 누군가에게 전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좁아지기도 하고 굉장히 넓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록의 내용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네. 대다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대다수의 사람이 사실은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해도 사실 열리지 않는 게 우리 유가족들의 슬픔이고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 참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유언비어, 악플 이런 게 어떻게 이런 문제에 달릴 수가 있나 싶은데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유가족들한테 상처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옆에서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에게는 가장 깊은 정서가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거든요. 그 죄책감으로 계속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뭐 자식을 팔아서 돈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라거나 혹은 뭐 온갖 가지 이제 유언비어들이 함께 놔두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더 깊은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이 냉담한 비난에 맞부딪힐 때 그 슬픔이라는 것이 제대로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은 그게 치유도 될 수 없고 애도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고 또 그 세월호 유가족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요. 그 형제 자매 가운데 박성호 학생의 누나가 그 악플 대응 활동을 했었어요. 이분은 악플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또 법적으로 필요한 대응까지 하시다 보니까 그 온몸에 지금 가시가 박혀 있는 그런 상태죠. 굉장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그 책장 한 장 한 장을 넘기는 데조차도 그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책을 뭐 읽는 거 자체도 읽는 것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저 사실 뭐 유가족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가가서 듣고 지금도 말씀 계속 해주셨지만 글을 쓰시는 과정에서도 심리적으로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거든요. 기록하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들도 많이 이제 책을 읽는데 용기가 필요하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기록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저 우리가 슬픔과 통곡의 소리만을 들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소설가 박민규 씨가 한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얻은 유일한 역사적 진척이 있다면 바로 세월호 유가족일 것이다. 이분들이 굉장히 오진 냉대도 받으시고 회유도 받으시고 억압을 받으셨지만 그 모멸감을 딛고 이분들이 여전히 진실을 향한 항로를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이 책에는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도 어떻게 자식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세상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길어 올리시는지가 잘 드러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얘기들에서 저 또한 많이 위로를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아까 그 악플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는 게 사실 궁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또 우리 사회가 생각해보고 성찰해 봐야 할 그런 이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죽음은 인간이라면 뭐 누구나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죽음을 애써 외면해 버리려고 하느냐, 지워내고 잊고 싶어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죽음 앞에서 비겁할 것이냐, 아니면 그 죽음을 대면하고 그 죽음이 주고 있는 그 메시지라든지 또 그 죽음의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서 말하자면 우리의 그 삶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것이냐. 그 말하자면 사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가족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뭐 좀 그만하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있다라면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해결이라는 부분들이 뭐 살아서 정말 돌아온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이 될 때까지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저는 사실 드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죽음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근데 그 고통을 직면하는 용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새롭게 길어 올릴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 같거든요. 이 책의 첫 곡지에 그 건우 어머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이 어머님이 자식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궁금하지만 또한 그것을 참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휴대폰을 나중에 이제 휴대폰이 나와서 휴대폰에 찍혀있는 마지막 건우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봐야 하나 말아야 되나 무척이나 이렇게 망설이시다가 마침내 보시거든요. 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건우 학생이 주변 친구들과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또 다른 친구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어머님이 다행이다. 보기를 잘했다. 예. 거기에서 또 다시 또 용기를 얻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직면하는 용기가 있을 때 또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니까요. 너무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가 아니라 이분들이 그만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배 작가님께서는 고 길채원 네. 양의 유가족을 인터뷰를 하셨는데 채원 양의 부모님께서는 그 사고 당시 암투병 중이셨다고 그 인터뷰 과정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어머님이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8차까지 받으시던 와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사고 소식을 들으신 거죠. 이 어머니가 사실은 다른 데까지 이제 암이 많이 전이된 상태여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던 와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없는 세상을 딸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딸을 먼저 보내게 되신 거죠. 이 가족의 고통이라는 것이 감히 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아버님은 아이가 죽고 나서 물을 계속해서 잘 못 드시는 거예요. 예. 아이가 물 속에서 목숨을 잃었으니까. 남동생은 몇 개월이 사고 나고 몇 개월이 지나고도 누나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다. 예. 그리고 장례식에서도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울 수가 없는 거죠. 댁에 가서 이제 어머님을 뵀을 때 그 집안인의 그 고요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유가족들이 아이들이 가고 나서 집안에 소리가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소리, 대화를 나누는 소리, 티격태격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참 우리가 사실은 일상적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빼앗겨 버린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은 거죠. 이 어머님은 그런데 이제 암투병 중이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가족들의 고통도 너무 크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진실 규명 활동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시고 정서도 아니셨어요. 내가 이런 책에 낄 자격이 없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담겨야 되지 않겠냐. 여러 번 고사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간신히 이제 다른 유가족의 도움으로 설득을 해서 이 책에 한 자락에 그분 이야기가 담기게 됐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가족의 고통이라는 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네, 그런 생각이 방금 듭니다. 그 채원 양 동생이 힘들어한 그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이렇게 보면 그 재훈이네인가요? 그 다른 유가족 중에 또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또 형제도 있었고 또 그 한 언니는 거인이 돼서 배를 끌어올리는 꿈을 꿨다. 또 뭐 이런 이제 책의 대목도 인상 깊습니다. 네, 부모님들의 아픔도 크지만 이 형제 자매들 또 못지않은 말하자면 그 정신적인 내상이나 그 고통과 슬픔을 같이 느꼈을 텐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유가족
유가족들의 가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아직까지도. 그럼요. 예. 예, 사실 이제 형제자매라는 것이 자라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자라면서 막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지만 또 부모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꺼내놓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리고 그 형제자매들도 다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다 진도 현장에서 보고 예, 그리고 무토로 나온 형제 자매들의 시신을 또 가서 함께 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20대 초반에 형제 자매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근데 이들이 지금 부모님까지 잃을까봐 두려워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은 슬픔이 커서 부모님들은 진상규명 이 활동 하나에 지금 온몸을 바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자식들을 돌볼 기력이 없으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남겨진 형제자매들은 잃어버린 형제자매에 대한 고통, 슬픔뿐만 아니라 부모가 또 어떻게 될까봐 또 염려해야 되는 처지에 있으니까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아이들도 있고 또 그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예. 우리가 지금 이 가족들에게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나? 그런 생각들을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보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이제 인터넷이나 언론 접근이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떠도는 각종 유가족을 조롱하는 말들, 유언비, 악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접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그 이유도 없는 악플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사회가 사실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혹시 이 방송을 또 보실 수도 있는데 유가족분들이 좀 개의치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좀 위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유가족들 이야기를 이제 보면 사실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슬픔 속에서도 뭐 거리며 분향소며 동분서주하면서 견디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버틸까? 이런 생각 사실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저도 질문을 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님 뭐 포기하시고 싶은 적 없으셨어요?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포기가 되겠어요? 예. 왜 포기할 수 없으실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유가 있는 죽음이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면 우리가 이별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 여전히 진실이 오리무중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선원만 유일하게 가장 먼저 탈출했고 해경은 출동했으나 사람들이 제대로 구조되지 못했다. 이 진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이것을 알아야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멈출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가족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 아이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이들이 꿈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엄마 부르기도 하고 엄마가 나를 버려서 내가 엄마를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 버려졌다라는 게 뭘까 아이들이. 이 마음 하나를 붙들고 이분들이 자식을 나중에 볼 수 있으려면 너네가 왜 죽었는지 이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이 사명감이 굉장히 이제 부모로서의 사명감이 크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책에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마지막 유가족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모로서의 사명감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시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되신 거죠. 자기가 이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이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진 않다. 예. 실제로 이전 참사의 그 유가족들이 세월호 가족들을 찾아와서 많이 위로를 하고 가셨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실엔드, 네, 태안 해병대 캠프 유가족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었다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됐을 거고 세월호 참사가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 예. 그런 위로를 받으시니까 다시 다른 이 고통을 다른 누군가는 겪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시민으로서의 사명감? 그러니 어떻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예. 아이들이 남긴 숙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많으신 것 예. 같은데. 그것이 그러니까 뭐 관념적이고 네. 뭐 감성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슬픔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은 실제로도 그렇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하자면 죽음을 견디는 일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우리는 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도 그 애도에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 납득을 할 수 있을 때만이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죽음이 의미와 가치가 있었다. 이들의, 내 아들의, 내 자식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했다. 온 국민이 함께 그러한 성찰을 하고 반성을 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간다라면 사실 그것이 대단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마음을 모으자라는 것 쪽에 가까운데 이것을 한사코 못하겠다 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회가.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야말로 단란했던 한 가족, 한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그야말로 유가족이 돼 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슬픔을 딛고 또 어떻게 내면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시고 또 성장해 나가는지 이런 그 맥락들도 책 안에서 보였습니다. 이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책 안에서 이 유가족들의 이 어떤 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이 책이 지금 세상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책에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그 성장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아주 평범했던 한 아이의 엄마, 아빠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단원가 학생들도 다 내 자식 같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른 모든 희생 학생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가는 성장의 과정이 잘 드러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단지 사고의 피해자로서만이 아니라 이 세월호 사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가장 전면적으로 목격하고 또 시민들에게 전하는 증언자로서의 성장. 예. 마지막으로는 그냥 평범했던 한 엄마 아빠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국가에 묻는 시민으로서의 성장 이 3가지 스토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가족들의 소원이 딱 정말 정리하면 2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 2번째로는 우리가 마지막 유가족이고 싶다. 이 책이 수만 가지의 이야기로 읽힐 수 있겠지만 유가족의 이 단명한 이 바람을 우리 사회가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가 단지 이제 희생학생들의 가족들이나 생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함께 목격했고 우리도 함께 간절히 금요일엔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며 우리도 진실을 찾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가족의 고통, 피해자의 고통을 넘어서서 세월호를 겪은 우리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좀 더 확장된 관심에서 이 책을 읽어봐 주신다면은 유가족들이 전하고픈 시민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가 충분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관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실체라는 것이 사실 산풍도 있었고 뭐 성수대교가 무너지기도 했고 사실 그것은 이렇게 단지 뭐 누군가의 뭐 한두 사람의 실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의 문제, 우리 삶의 그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디서 어떤 말하자면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계속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한 어떤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 사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지금 당장 나한테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뭐 영원히 나한테 지금 뭐 벌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운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 그 자체를 지금 바꿔야 되고 어떤 삶의 태도와 철학을 바꿔야지만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세월호에 지금 유가족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궁극적으로 바꾸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사실 그걸 지금 다시 묻고 있다라는 의미,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되는데 제가 바로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잘 읽어 주셨네요. 네. 사실 우리가 불행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이 불행이 번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외면하기도 하고요. 네, 이 세월호 사고가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준 것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참사의 희생자가 누구였는지는 사실 우연적으로 결정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고가 철저하게 예비된 사고였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얘기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막을 수 있던 사고를 우리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이 사건의 실체에 근접해 들어가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냥 자식 잃은 부모들의 소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를 다시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몇 주 전에 저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험사회를 진단한다라는 책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세월호 참사는 뭐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아픔을 넘어서서 정말 위험, 안전 뭐 이런 걸 다 포괄하는 정말 그렇게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이제 열리고 있거든요.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북콘서트도 그 일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작가님들과 어떤 유가족분들 북콘서트 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인가요? 이 책이 1월 초에 발간이 됐었는데요. 안산에서 첫 번째 북콘서트가 열렸어요. 가장 먼저 안산 시민들께 그리고 안산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가족들도 안산 지역의 이웃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봐줄지가 가장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책에 담긴 유가족들의 이야기가 이웃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북콘서트를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저희가 기획한 행사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분들이 유가족들을 직접 초대하기도 하고 작가들을 모셔서 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를 같이 논의하는 그리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를 함께 기억하는 자리로 북콘서트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거의 뭐 대한민국 전체가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사실 1년이 지난 지금도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에 휩싸여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하는 자리들이 이렇게 계속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TV책방 북소리 제작진이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이 행사는 아시겠지만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입니다. 4반 성호, 5반 건우, 8반 재욱이, 재훈이, 그리고 7반 준우 이렇게 5명이 5인방에 아주 친한 1학년 때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5명이 모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유가족 부모님들은 이 죄책감이 많습니다. 부모라는 게 뭐예요? 내 자식,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켜주고 키워주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어떤 꿈을 뭐 조금도 키워보지 못한 애들을 눈앞에서 보냈어요. 참사 이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희 아이 재훈이 없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정말 싫은데 속절없이 꽃은 피어갑니다. 저희는 아이를 보고 웃습니다. 나머지 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슬픔들은 아이는 저 밑바닥에 접어놓고 그 아이를 보고 웃어야만 합니다. 울지 마오 나가기 앞서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네, 유가족과 시민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목소리를 통해서 또 들으니까 가슴이 더 먹먹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작가님도 직접 참여를 하시죠? 관객들 네네. 반응 보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뜨거운 편이에요. 네. 예정되어 있는 규모의 그 객석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뒤에 서서 바닥에 앉아서 보시기도 하시고요. 가족들의 육성을 담은 책이지만 이 책을 매개로 또 가족들의 육성을 또 가까이에서 그러니까요. 들을 수 있는 네. 자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도 얻어가시고 또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스웨덴에서도 그 800명인가가 사망한 선박사고가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고 이후에 스웨덴 교육청이 낸 그 대형 재난사고를 대하는 지침 이런 게 있던데 그 중에 한 항목이 이거더라고요. 위로하려 하지 말고 위로가 되라. 예.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이 북콘서트 자리가 시민과 유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위로가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콘서트는 단체들이 준비하는 자리도 있지만 한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스스로 준비하신 그런 자리도 있고요. 서울에서부터 저 멀리 미국에서까지 곳곳에서 열리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그 위로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네. 예, 또 끝나고 나면 작은 그 동네 가게, 그리고 슈퍼, 그리고 가정집 대문 이런데 진실을 인양하라 이런 이제 현수막이 붙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을 또 잉태내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금 북콘서트가 전국적으로 지금 몇 회째입니까? 그리고 이 북콘서트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말씀하시고 싶어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데 50회는 이미 넘어섰고요. 네. 예, 저 멀리 제주까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북콘서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유가족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계신데요. 얼마 전 서울 노원 지역에서 북콘서트가 열렸을 때 조찬민 학생의 아버님이 이제 올라오셨어요. 이분이 찬민 학생이 그 마지막에서 22번째로 무트로 나왔거든요. 한 달하고 33일이나 기다렸다가 자식께 시신을 받으신 거죠. 이분이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동안 거기 여전히 이제 팽목에서 기다리시는 가족들과 약속을 하셨대요. 누구 아이가 먼저 나오더라도 마지막 희생자가 나올 때까지 이곳을 지키자. 예. 이분이 이제 팽목항을 계속 이제 지키시면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아직 9명이나 되는 실종자가 나오시지 않았잖아요. 이분이 그 뭐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셨고 복귀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생계가 이제 안 되시니까 진도 근처에 이제 뭐 밭일도 나가시고 종교는 나무에 박는 일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면서 팽목항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손톱을 봤는데 정말 손톱 밑까지 까맣게 되셨더라고요. 저는 그 손톱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잃은 고통도 있지만 또한 그 팽목항을 지키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또 하나는 이제 특히 많은 분들이 콘서트에 오셔서 많이 우시고 막 이제 하시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해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세월호 사고가 나기 뭐 일주일 전에 수학여행을 갓 다녀왔던 학생들. 그 학생들이 와서는 그래요. 아,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사고였다. 살아서 미안하고 그 아이들이 친구들이 구조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예. 아, 그 말씀에 뭐 가족도 울고 관객들도 울고 저도 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청소년들이 그 누구보다도 간명하게 진실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구조되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고였다. 예, 그 말들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조카가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중학생이었거든요, 작년에. 문득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은 저희 차례래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연초에는 대학생 오빠들이 그러니까 리조트 사고. 예, 리조트 네. 사고였었고 세월호에서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갔고 자기들 차례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학교에서 자기네들끼리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정말 섬뜩하고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안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세상, 이들이 자라나면 가령 뭐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뭐 아니면 사회 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웃들이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렇다면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정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자면 그냥 뭐 시간 지났으니까 덮자 뭐 이렇게 하는 태도들을 보고 자라나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정말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큰 사고를 그래놓고 나서 그냥 덮어버리면 그야말로 지금과 같은 그런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고스란히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잊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성찰하고 우리 되돌아보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어제자 그 한 포털 사이트 연령대별 검색 순위를 보니까요.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10대의 검색 순위 5위 안에 든 기사가 2가지가 세월호 관련한 기사였어요. 10대들이 잊지 않고 있고 이 사고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사회가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전달되는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10대들에게 우리 사회가 어떤 응답을 들려줄 것인가, 여전히 우리가 그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요일엔 돌아오렴. 유가족들의 목소리 북콘서트에서 들었던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의 목소리로 인상적인 한 대목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책의 329쪽에 실린 재훈 학생 어머님의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저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클 때는 뇌기능에 좋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어야 된다길래 계속 그 말을 신경 쓰면서 틀어줬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영어를 접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영어 테이프를 틀어줬었고 영어 학원은 어디를 보내야 하고 스케줄은 어떻게 잡아야 하며 애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요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등등만 생각했어요. 전혀 몰랐죠. 저만 삐뚤어지지 않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창 슬픔에 젖어있던 무렵에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로 딸과 아들을 잃은 부모를 만났어요. 그분이 고맙게도 위로를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 나는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남의 얘기였고 나와 먼 얘기였는데 이렇게 내가 위로를 받는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껴안는다는 거 그전에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모른 채 하고 살았던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책 전체에서 이 부분을 지금 선택해서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게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이 평범한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통찰이 숨어 있다라고 이제 읽었는데요. 이 어머님이 처음에는 자기 아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합동분향소에 가더라도 다른 아이들 얼굴이 전혀 이제 사진을 볼 수도 없었다고 하세요. 근데 어느 날 300명이 넘는 영혼이 이렇게 느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 그 진실이 저는 이 상품백화점 유가족과의 만남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참사를 경험한 유가족의 깊은 위로가 이분에게 전달되고 이분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 놀라운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한 평범한 엄마가 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면하다가 이 일을 당하신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단원고 학생들이 대한 해병대 캠프 사고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그곳으로 캠프를 다녀왔다고 그래요. 근데 해병대 캠프 사고가 터지고 나서 가족들이 또 다들 그랬다잖아요. 아, 우리 아이들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예. 그렇게 넘기고 했던 것들이 오늘의 지금 사고로 이어진 거다. 이런 것들을 이분이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 잘 키울 생각을 하다가는 내 아이조차 지킬 수 없는 사회. 예. 이 어머니는 자식을 잃고서야 이 진실을 깨달으셨지만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일찍 그 깨달음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낭독했습니다. 네. 지금 이 책에는 13분의 유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실 그 밖에 이제 13분은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좀 내용의 균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어렵게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신, 선정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고, 또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의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런 정말 많은 분들 생각하면 이 한 권으로는 부족한 좀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도 당연히 처음에 이제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반인 이제 그 희생자분들도 계시고 또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만만치 않으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가족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이 계시잖아요. 실종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저희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또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담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책을 내고 나서 그 유가족분들한테 책이 나왔습니다. 인사드리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 유가족 어머니가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이 책이 실종자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우리는 적어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책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그런 조건도 아니라고. 예. 얼마 전에도 가족들이 그 상복을 입으시고 아이들 영장을 분향소에서 꺼내와서 깨질까 비 맞을까 이렇게 막 비호수로 이렇게 감싸시고 이제 행진을 하셨잖아요.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기 힘든 시행령이 지금 이제 정부 발의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폐기하라는 요구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그때 이제 실종자 가족분이 이렇게 이제 막
통곡을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죠. 가족들이 이제 상복을 입고 아예 영정을 들고 이제 걸으시니까 나는 언제 상복을 입혀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족들이 꼭 상복을 입혀드리겠다고 또 약속하시고 이런 장면을 봤거든요. 이분들이 아직 찾지도 못한 아이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여빨리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기록물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생존자라고 괜찮은가? 전혀 괜찮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존 학생들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생존 화물 기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이 사실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죄책감을 안고 지금 살아가시잖아요. 제대로 고통을 치유받지도 못하시고 생계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오히려 또 비난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조차도.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면 이분들의 이야기가 모두 후속 작업으로 이어졌으면 하고요. 특히 10대 시절에 참사를 경험한 학생들, 그리고 10대 시절에 형제 자매를 잃은 이들의 이야기가 또 특별히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은 이제 인권교육 활동가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계획 좀 들려주세요. 저는 이 책을 함께 읽는 자리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불러주시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님들과 이 책을 함께 읽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책에서 이 세월호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가장 좌절된, 애도할 권리조차 빼앗긴 존재들이 10대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할 나이에 딴 생각하지 말고 신경 꺼라,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청소년들 안에 있는 고통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세월호에 대해서 이 책을 가지고 청소년들과도 더 많이 만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도 더욱더 활발하게 해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가장 많이 되뇌었던 말입니다. 참사 1년.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304명의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눈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